결혼한 지 15년째 나는 여전히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에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편 민석과 연애할 때부터 그의 가족들은 정말 화목해 보였거든요. 특히 시아버지 강석주는 동네에서 존경받는 의사셨고 시어머니 윤혜자는 언제나 따뜻하고 친절한 분이었어요. 수연아, 오늘도 고생했구나. 민석이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지? 시어머니가 따뜻한 차를 내주시며 물어보셨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민석이가 워낙 성실해서. 나는 예의 바르게 대답했어요. 결혼한 지 오래됐지만 시댁에서는 여전히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했거든요. 시댁 식구들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5남매 중에서 둘째 아들 태훈과 막내딸 소희는 미국에서 살고 있었고 큰아들 민우는 어릴 때 병을 앓아 조금 모자란 편이지만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큰딸 지혜. 민석보다 10살이나 많은 그녀는 집안의 장녀로 맞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잘 지냈어? 형님이 환한 미소로 인사했어요. 52살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관리를 잘하고 계셨고 품위 있는 옷차림에 우아한 말투까지 완벽한 큰 누나이자 큰 언니였거든요. 형님, 안녕하세요. 나도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애들은 아픈 데는 없지? 학교는 잘 다니고? 형님은 늘 다정하고 따뜻한 말투로 나를 반겨주었습니다. 형님은 10여 년 전부터 시아버지 병원에서 접수 일을 해왔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접수 업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3년 사이 시아버지가 연세가 드시면서 병원 업무를 거의 은퇴하자 형님이 병원 관리 전반을 담당하게 된 거였어요.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복잡한 일들은 내가 다 맡아서 하고 있어. 형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시아버지도 큰딸을 완전히 신뢰하고 계셨습니다. 지혜가 요즘 모든 걸 다 해주니까 내가 편해졌어. 은행 일부터 직원 관리까지. 정말 든든해. 그런데 형님이 병원 일을 본격적으로 맡기 시작한 후부터 그녀의 생활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어요. 원래도 쇼핑을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혜야, 옷이 매일 새롭다. 너무 고급져 보여. 어디서 샀니? 시어머니가 물으셨을 때 형님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병원 매출도 늘었고 지출도 줄여서 순수익이 많이 늘었거든. 이제는 좀 여유가 생겼어. 시아버지도 흐뭇해하셨어요. 지혜가 병원을 맡고 나서 정말 달라졌어. 내가 못 봤던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챙기니까. 하지만 나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합리적 의심이 들었던 건 모든 재정 관리를 형님이 다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요즘 인터넷 뱅킹이나 카드 사용 같은 것들을 어려워하셨어요. 형님이 아무리 병원 운영을 맡는다고 해도 형님의 생활 수준이 급격히 높아진 게 이상했거든요. 매형은 월급쟁이로 500만 원 정도의 급여 생활자였고 형님은 아버님께서 월급으로 300만 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시아버지가 조상 땅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우리 시골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 20필지가 있거든. 꽤 넓은 땅이야. 그 땅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구나. 10필지를 팔아서 자식들에게 똑같이 증여를 해줄 생각이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 땅도 지혜가 관리해주겠다고 하더라고. 요즘은 땅 관리도 복잡해서. 시어머니가 덧붙이셨습니다. 나는 왠지 불안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너무 모든 걸 형님에게 맡기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아이고, 이런 건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어. 지혜가 다 해주니까 편하긴 하지만. 시아버지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모든 게 다 바뀌어서 따라가기 어려워. 지혜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시어머니도 맞장구 치셨어요. 형님은 그런 부모님들을 위해 은행 업무부터 각종 서류 처리까지 모든 걸 대신 해드리고 있었어요. 정말 효녀처럼 보였습니다. 부모님이 이런 복잡한 것들 하시기 힘드시니까 내가 다 처리해드리는 거야. 당연한 일이지. 형님이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뭔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특히 금전적인 부분까지 완전히 일임하시는 게 조금 걱정됐어요. 민석에게 조심스럽게 말해봤습니다. 여보, 누나가 너무 많은 걸 혼자 다 하고 계신 것 같지 않아? 왜? 누나가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그게 아니라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재정 관리를 아예 모르시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누나를 믿어야지. 10여 년 넘게 병원에서 일해왔는데 민석도 다른 가족들처럼 형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어요. 나만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화목해 보였고 형님은 변함없이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완벽한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며느리라는 위치에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나 봅니다. 가족 구성원이지만 동시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는 위치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가족들이 놓치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형님이 병원 관리를 전담하기 시작한 지 약 1년이 지났을 때 나는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생활이 너무 화려해졌거든요. 형님, 이 가방 샤넬 아니에요? 엄청 비싸다던데? 내가 형님의 새 명품 가방을 보며 말했을 때 형님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빠가 보너스로 하나 사주신 거야. 이제 나이도 있고 명품 가방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 아, 네. 그쵸? 가방 너무 예쁘네요. 평소 검소하신 아버님이 1,000만 원대 가방을 사주셨다고? 뭔가 의구심이 드는데 제가 며느리니 확인하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나는 우연히 시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갔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큰따님 정말 부자가 됐나 봐. 요즘 타고 다니는 차 보세요. 수입차잖아. 시장 상인이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다른 상인도 거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자랑스러워 하셨지만 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병원 수익만으로 그런 생활이 가능할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요즘 병원이 정말 잘 되나 봐요. 형님이 많이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지혜가 정말 똑똑해. 내가 못 봤던 부분들을 다 찾아내서 수익을 늘렸대. 역시 젊은 사람이 달라.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익을 늘리신 건지 아세요? 글쎄, 나는 그런 복잡한 건 잘 모르겠어. 지혜가 알아서 다 하니까. 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시어머니조차 병원 운영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계신다니. 그날 저녁 민석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누나 생활이 너무 급격히 좋아진 것 같지 않아? 그런가? 병원이 잘 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시어머님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익이 늘었는지 모르시더라고. 부모님이 그런 거 일일이 다 알 필요는 없지. 누나가 잘하고 있으니까. 민석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는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음 주에 형님이 시댁에 왔을 때 나는 그녀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봤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명품이었습니다. 옷, 가방, 신발, 액세서리, 심지어 시계까지. 형님, 시계 정말 예뻐요. 어디 거예요? 내가 물었을 때 형님이 잠깐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아, 이거 예전에 산 건데 기억이 잘 안 나네. 하지만 그 시계는 최근에 출시된 신제품이었어요. 가격도 몇 천만 원 하는 고급 시계였고요. 그때부터 나는 형님의 거짓말을 하나둘씩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쌓이다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어느 날 시아버지와 단둘이 있게 되었을 때 나는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아버님, 요즘 병원 운영을 형님이 다 맡고 계시죠? 그렇지. 내가 이제 나이도 들고 요즘은 모든 게 다 바뀌어서 따라가기 어려워. 지혜가 다 해주니까 편해. 그런데 병원 수입이나 지출 같은 것도 아버님은 잘 모르시는 건가요? 지혜가 한 달에 한 번씩 대략적으로 보고해주지. 자세한 건 나도 몰라. 복잡하고 어려워서. 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본인 병원의 재정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다니. 혹시 은행 통장이나 카드 사용 내역 같은 것도 형님이 다 관리하세요? 그렇지. 인터넷 뱅킹이니 뭐니 하는 것들은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 지혜가 다 해주니까 고마워. 그리고 시골에 있는 조상 땅 관리도 형님이 하시는 거죠? 응, 그것도 지혜가 맡아서 해준다고 하더라고. 요즘은 땅 관리도 복잡해서 세금이며 뭐며 신경 쓸 게 많거든. 나는 점점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형님은 병원 재정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모든 재산을 독점하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그 실상을 전혀 모르고 계신 거였어요. 그날 밤 민석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거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시아버지가 본인 재산 상황을 전혀 모르고 계셔. 그게 뭐가 문제야? 누나가 잘 관리하고 있는데. 하지만 너무 독점적이잖아. 그리고 누나 생활 수준을 봐. 정말 병원 수익만으로 가능한 수준이야? 민석이 처음으로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넌 누나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확신은 없어. 하지만 뭔가 이상해. 한번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시아버지께 병원 장부나 통장 내역을 한번 보여달라고 해봐. 내가 회계사니까 자연스럽게 도와드린다고 하면서. 민석도 내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한번 봐볼까? 나는 이제야 문제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정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민석이 시아버지께 병원 장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시아버지는 흔쾌히 응해주셨습니다. 민석아, 내가 회계 전문가니까 한번 봐주면 좋겠어. 요즘은 너무 복잡해서 나는 잘 모르겠거든. 시아버지의 서재에서 민석과 나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병원 장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부분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여보, 이것 봐. 이 지출 항목들 이상하지 않아? 내가 민석에게 속삭였어요. 정말 이상하네. 기타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너무 크잖아. 매달 기타 운영비 명목으로 몇 천만 원씩 나가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 봐. 직원 급여도 이상해. 실제 직원 수보다 훨씬 많은 급여가 나가고 있어. 민석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나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형님이 뭔가 조작하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은행 거래 내역을 봐야겠어. 시아버지께 은행 통장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제야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아버님, 이 큰 금액들은 뭔가요? 민석이 통장을 보며 물었어요. 글쎄, 지혜가 병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해서. 자세한 건 나도 몰라. 한 번에 몇 천만 원씩 정기적으로 인출되고 있었어요. 그 빈도도 점점 잦아지고 있었고요. 아버님, 이건 너무 큰 금액인데. 뭘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지 아세요? 형님이 병원 시설 개선이나 장비 구입에 쓴다고 했는데. 하지만 병원을 둘러봐도 새로운 시설이나 장비는 눈에 띄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낡아 보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민석이 더 심각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아버지, 그런데 시골 조상 땅 관련해서도 뭔가 이상한 거래 내역이 있는데요. 뭐가 이상해? 여기 보시면 토지 관련 비용이라고 해서 몇 차례 큰 돈이 나갔는데 구체적으로 뭔지 아세요? 지혜가 땅 관리비며 세금이며 그런 것들 처리한다고 했는데 나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 땅들 상태는 어떤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지혜가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민석과 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조상 땅에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직접 형님에게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형님이 시댁에 왔을 때 나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했어요. 형님, 요즘 병원에 새로운 장비가 많이 들여놓았나 봐. 응? 왜 그런 소리를 해? 형님이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아,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길 장비 구입에 돈이 많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요즘 의료 장비가 비싸거든. 보이지 않는 곳에 들어가는 것들이 많아. 그래도 한 번에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 건 좀 많은 것 같은데. 형님의 표정이 확 굳었어요. 너 왜 그런 걸 자세히 알고 있어? 혹시 장부를 봤어? 아니에요. 그냥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앞으로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 병원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조상 땅 관리도 잘 되고 있는 거죠? 형님이 순간 더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당연히 잘 되고 있지.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봐? 형님의 반응이 너무 과해서 오히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그날 저녁 민석과 나는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제 확실해. 누나가 뭔가 숨기고 있어. 조상 땅까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한번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어떻게? 시아버지랑 같이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자. 그리고 은행에서 정확한 거래 내역도 확인하고. 다음 날 우리는 시아버지와 함께 관련 기관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사실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조상 땅 중 18필지가 이미 매각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형님의 이름으로. 이럴 수가. 내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시아버지가 등기부등본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어요. 은행에서 확인한 거래 내역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병원 계좌에서 인출된 거액의 돈들이 모두 지혜의 개인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고 조상 땅 매각 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님, 이것 좀 보세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총 금액을 계산해 보니 거의 50억 원에 달했습니다. 병원 돈과 조상 땅 매각 대금을 합친 금액이었어요. 50억이라니. 지혜가 나를 이렇게 속였다는 말인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예감이 맞았던 거였어요. 하지만 현실로 드러나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시아버지는 한동안 말없이 서 계시다가 중얼거리셨습니다. 내가 지혜를 너무 믿었구나. 시아버지의 말씀에서 깊은 후회가 느껴졌어요. 이제 형님과 직접 대화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가 가족 전체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두려웠어요. 은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어떻게 형님과 마주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으셔서 며칠 동안 말도 제대로 못하셨어요. 어떻게 내 딸이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지? 시아버지가 중얼거리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시아버지가 차마 모든 걸 말씀드리지 못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여보, 어머님께는 언제 말씀드릴 거야? 내가 민석에게 물었어요. 아버지가 결정하셔야 할 일인 것 같아. 우리가 섣불리 나서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며칠 후 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민석이 병원 대출 상황을 확인해 보니 시아버지 명의로 거액의 대출이 여러 건 있었던 거예요. 아버님, 이 대출들은 언제 받으신 건가요? 민석이 서류를 보여드리며 물었어요. 대출? 나는 대출 받은 적이 없는데. 시아버지가 당황하셨어요. 하지만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어요. 총 5천만 원 정도. 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형님이 시아버지 몰래 대출까지 받았다는 얘기였거든요. 이건 사기 아니야?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석도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인감도장이나 신분증을 누나가 관리했나요? 병원 일 때문에 지혜가 필요할 때 쓴다고 해서 맡겨뒀지. 시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상황이 더욱 명확해졌어요. 형님이 부모님의 완전한 신뢰를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돈을 빼돌린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마침 형님이 시댁에 왔어요. 평소처럼 밝은 표정이었지만 우리의 시선이 모두 차가운 걸 느꼈는지 어색해했습니다. 왜 다들 그래? 무슨 일 있어? 형님이 물었어요. 민석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무슨 이야기? 병원 돈.
그리고 조상 땅 말이야. 형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그게 왜? 민석이 은행 거래 내역과 등기부등본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누나, 이것 좀 봐. 형님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여전히 당당하게 말했어요. 이게 뭔데? 누나 개인 계좌로 들어간 돈들이야. 병원 운영비라고 하면서 빼돌린 거 맞지? 그리고 조상 땅도 몰래 팔아버린 거고. 빼돌렸다고? 몰래 팔았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형님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 증거가 다 여기 있어요. 거의 50억 원을 형님이 가져간 거 맞잖아요. 가져갔다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돈이야. 내가 병원 관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조상 땅도 내가 관리해 준 거고.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그리고 이 대출은 뭐니? 내 명의로 5천만 원이나. 지혜가 잠깐 당황하더니 금세 태도를 바꿨어요.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잖아요. 병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하니까. 나는 그런 큰 대출 받자고 한 적 없어. 아버지가 잘 모르시니까 제가 알아서 한 거예요. 다 병원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요. 나는 형님의 뻔뻔함에 경악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셨나 봐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싸우고 있어?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시아버지가 어머니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조상 땅이 팔렸다는 이야기부터 병원 돈이 사라진 것까지.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서류들을 보고는 점점 충격을 받으시는 게 보였습니다. 지혜야, 정말 그런 거니? 우리 조상 땅까지?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어머니,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제가 얼마나 이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왜 다들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요? 가족을 위해서? 그럼 50억 원은 뭐야?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은? 민석이 따져 물었어요. 그것도 다 필요해서 한 거야. 병원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머뭇거리며 하시는 말씀이 가관이었습니다. 형님은 아이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혁이가 결혼한다 해서 서울에 집 한 채와 승용차 한 대 정도는 뽑아줘야 하는데 돈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일전에 아버지가 땅을 팔아 자식에게 증여해 주신다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제가 급해서 미리 제 몫을 챙겼습니다. 죄송해요. 나는 형님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형님, 그게 말이 돼요? 조상 땅까지 팔아서 뭐에 쓰신 거예요? 네가 뭔데 시댁 재산에 감나라 배나라 하니? 주제 넘지 마라. 하시면서 저를 죽일 듯이 쳐다봤습니다. 아버님은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 있니?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지혜야, 어머니가 잘못 키웠나 보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니? 조상 땅까지. 어머니까지 왜 그래요?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다들 저를 몰라줘요. 그때 형님이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화제를 돌렸어요. 그리고 수연이, 넌 뭐야? 우리 가족일에 왜 이렇게 끼어들어? 며느리 주제에.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민석이 나서주었어요. 누나, 수연이가 뭘 잘못했어? 오히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 문제를 발견해 준 건데. 가족을 위해서? 웃기지 마. 가당치도 않네. 지혜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나는 참았습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시아버지가 힘없이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이제 그만해라. 잘못을 인정하고 설명해야지. 그 많은 돈을 대체 어디에 썼니? 50억이야, 50억. 조상 땅까지 팔아서 어디에 쓴 거야? 형님이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돈을 더 불려보려고 투자했는데. 투자? 무슨 투자에 그렇게 많은 돈을? 지금은 말씀드려봤자 이해 못 하실 거예요. 나중에 잘 되면 몇 배가 돼서 돌아올 거예요. 그때 가족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거예요. 우리 모두는 황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거부하다니.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 돈들을 어떻게 돌려줄 거야? 시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지금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빚이 더 많다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인데, 조상들의 땅인데, 형님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행동을 보면 시어머니가 큰딸을 안아주려고 하셨지만 시아버지가 말리셨어요. 여보, 이제 그만해. 지혜가 우리를 속인 건 분명해. 하지만 우리 딸인데, 딸이어도 잘못은 잘못이야. 특히 조상 땅까지. 형님은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어요. 라고 소리치면서요. 가족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큰딸을 잃었다는 생각과 조상 땅을 잃었다는 충격에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셨어요. 나는 이 모든 상황이 나의 의심으로 시작해 일이 커진 것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민석이 위로해 주었어요. 여보,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야. 어차피 터질 일이었어. 하지만 부모님이 걱정이야. 너무 충격이 심하셔서. 진실을 밝혀낸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막은 거지. 하지만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집을 나간 후에도 더 큰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님이 집을 나간 후 며칠 동안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시어머니는 큰딸이 걱정되어 밤잠을 이루지 못하셨고, 시아버지는 배신감과 조상 땅을 잃은 충격으로 말도 제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골 환자들과 병원 주변의 지인들이 무더기로 찾아와 아버님을 만나 뵙고자 했습니다. 이유는 형님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빌렸고 돈 갚는 날을 차일피일 미뤘던 겁니다. 어느 날부터 병원 출근을 안 하는 걸 알고 불안해서 돈을 받으러 온 거였습니다. 아버님은 너무 당황해하며 그분들을 진정시켰으며 받을 금액과 계좌번호를 다 적어놓고 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은 크게 상심하셨고 거의 실신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후 어머니가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집요한 연락 끝에 형님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다음 날 형님은 시댁으로 왔습니다.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아버님은 꼭 들어야 했으니깐요. 하지만 형님은 입을 꼭 다문 채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돈은 나중에 꼭 제자리에 가져다 놓을 거니 지금은 묻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계속 침묵을 지키며 울기만 하셨습니다. 지혜야, 어쩌자고 우리 착한 큰딸이 이렇게 됐니? 전후 사정을 얘기해야 도와줄 거 아니냐? 그 말이 끝나자마자 형님이 극단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갑자기 가방에서 수면제 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급히 형님의 손에서 약병을 빼앗으셨습니다. 지혜야, 정신 차려. 왜요?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는데 살아서 뭐해요? 아버지는 구급차를 불렀고 응급실에 도착해 위 세척을 하고 형님은 깨어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 부부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시부모님들은 큰딸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혜야, 알겠다. 네가 무슨 사정이 있겠지. 너 죽으면 엄마 아빠도 죽는다. 앞으로 절대 나쁜 생각하면 안 된다. 어머니, 저는 모두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거예요. 나중에 다 갚을 거예요. 모두들 저를 사기꾼 취급하는 게 괴로워요. 시부모님은 형님의 말을 완전히 믿지는 않으시지만 딸을 잃을까봐 덮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날은 형님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으로 마무리됐어요. 하지만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형님은 까도 양파처럼 금전적 문제가 계속 나왔습니다. 거래처 결제를 몇 달치 해주지 않아 재료 납품이 중단되었고 또 사채업자가 갑자기 찾아와 형님을 협박했습니다. 아버지 카드로 신용대출을 다 받았으며
심지어 카드깡까지 해서 돌려막기에 급급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에게도 다급하게 몇백만 원을 빌렸다가 갚기를 반복했으며 주변 이모들에게까지 손을 벌렸습니다. 또한 평온했던 1년 전에 미국에 있는 여동생에게도 6억을 빌린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 그리고 정말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요? 남편도 누나 얘기만 나오면 욕부터 했습니다. 강씨 집안 재산을 다 탕진하고 형제들에게 손까지 벌리는 뻔뻔함까지 형제들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날이 갈수록 더 커졌습니다. 어머니는 큰딸만 자식인 것 마냥 감싸고 험한 말, 모진 말에 서운하다며 저희들에게 등을 돌리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가운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날 밤 민석과 나는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형님과 어머님이 나를 많이 원망하는 것 같아. 누나가 조상 땅을 몰래 판 것도 50억 원을 가져간 것도 모두 사실이잖아.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지켜야 했거든요. 특히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까지 잃으신 시아버지를 생각하면 이때부터 우리 가족은 완전히 두 편으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형님 대시아버지와 민석, 그리고 나. 가족의 균열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어요. 형님의 자살 소동과 새롭게 나오는 채무들, 이후 시댁 분위기는 최악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큰딸을 완전히 버릴 수 없어 하시고 시아버지는 배신감과 조상 땅을 잃은 분노로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 사이에서 나는 모든 것의 원인 제공자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수연아, 너희 부부 너무 심하게 지혜한테 몰아붙이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나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저는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고 한 것뿐이에요. 바로잡기? 지혜가 좀 실수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네 손 윗사람이야. 조상 땅까지 들춰내면서 이렇게까지 몰아붙일 필요가 있었니? 나는 답답했습니다. 어머님, 50억 원이에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까지 팔아버린걸요. 이게 단순한 실수인가요? 돈이야 나중에 갚으면 되지. 그런데 가족이 이렇게 갈라지면 어떡해?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정말 내가 잘못한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민석이 옆에서 힘을 주었습니다. 어머니, 누나가 잘못한 걸 수연이 탓으로 돌리시면 안 되죠. 민석아, 너마저 그렇게 생각하니? 누나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맞다고 생각해?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거예요. 조상 땅을 몰래 팔고 50억 원을 가져간 건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그때 미국에 있던 태훈과 소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형님이 그들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거였습니다. 민석아, 누나가 전화해서 울면서 얘기하더라. 너희들과 아버지가 조상 땅 관리한 것까지 문제 삼는다고. 태훈이 영상통화로 말했어요. 형, 누나 말 믿으면 안 돼요. 실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요. 민석이 태훈과 소희에게 누나가 한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은행 거래 내역과 등기부등본, 무단 대출까지 모든 증거를 보여주니까 그제야 그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럴 수가. 누나가 정말 그런 일을? 조상 땅까지? 소희가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직도 누나 편을 드세요. 당장 한국으로 가야겠다. 이 상황을 그냥 둘 수 없어. 태훈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며칠 후 태훈이 먼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형의 모습에 민석과 나는 눈물이 났어요. 재수 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느라. 태훈이 나를 위로해 주었어요. 아주버님,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어머님이 저를 오해하고 계셔서 내가 어머니하고 얘기해 볼게. 그리고 누나하고도 직접 만나봐야겠어. 태훈이 지혜를 만나러 갔을 때의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형님은 아주버니 앞에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태훈아, 면목 없다. 그렇지만 나중에 다 제자리에 돌려놓을 거야. 태훈이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누나는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어. 다시 돌려놓을 거니 나를 믿고 기다려라. 하지만 왜 그 지경이 됐는지는 이야기를 안 해.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형님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셨어요. 그래도 우리 딸인데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어머니,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태훈이 답답해했어요. 이러다 엄마 아버지 사는 집마저 경매 들어가요. 거리에 나 앉고 싶으세요? 누나 감싸는 게 누나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게 죗값 받게 하시고 남아있는 재산이라도 지키세요. 누나가 엄마 아버지 책임질 것 같아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다 놓게 돼 있어요. 그만 정신 차리세요. 아주버님의 설득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바꾸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족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형님의 태도를 보면 절대 스스로 반성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태훈과 민석은 결국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이제는 형님의 진짜 모습을 아시고 동의하셨어요. 어머니,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누나는 절대 정신을 차리지 않을 거예요. 태훈이 말했어요. 그래, 어쩔 수 없겠구나.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변호사와 상담을 받은 결과 형님의 행위는 사기, 횡령, 문서 위조 등 여러 혐의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부모님 명의로 무단 대출을 받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토지를 무단으로 처분한 것은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면책되는 게 아니에요.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고발장을 접수할 때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어쩌다 우리 착한 큰딸이 저렇게 되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구나. 경찰 조사가 시작됐을 때 형님은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은행 거래 내역과 등기부등본, 각종 증거들 앞에서 형님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3년간 체계적으로 부모님의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병원 운영비 명목, 조상 토지 관리비 명목 등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총 47억 원을 편취했어요. 검사가 기소장을 읽었어요. 재판이 시작됐을 때 나는 법정에 앉아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때는 존경했던 형님이 피고석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피고인 강지혜는 부모님의 신뢰를 악용해 병원 자금과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토지를 개인 용도로 처분했습니다. 특히 조상 토지 매각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일체 알리지 않고 진행했어요. 검사가 공소 사실을 발표했어요. 형님은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어요. 저는 가족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조상 땅도 관리해주고 병원도 운영해주고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더 많은 지분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산을 키우려 한 것입니다. 혼자 독식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판사는 준엄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횡령이며 사기입니다. 더욱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토지를 무단으로 처분한 것은 가족에 대한 배신을 넘어 조상에 대한 불경한 행위입니다. 시어머니는 법정에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은행 직원이 말했어요. 피고인이 인출한 돈들과 토지 매각 대금은 모두 개인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병원 운영이나 토지 관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어요. 그때 판사가 형님에게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피고인, 그렇게 거액의 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형님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투자에 실패했어요. 어떤 투자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그건 말할 수 없어요. 개인적인 일이니까요. 47억 원이라는 거액이 사라진 것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면 이는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형님은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투자 실패라고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내용은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의문이 들었어요. 뭔가 더 큰 비밀이 있는 게 아닐까? 왜 끝까지 말하지 않는 걸까? 혹시 누군가를 보호하려는 건 아닐까? 내가 민석에게 속삭였어요. 누구를? 매형?
매형도 누나 때문에 자기가 피해자라고 이혼하고 싶다고 했는걸. 아니면 다른 누군가와 공모해서 뭔가 한 건 아닐까? 법정에서 나온 후 우리는 여러 추측을 해봤어요. 누나가 도박에 빠진 건 아닐까? 태훈이 말했어요. 아니면 투자 사기를 당한 건지. 소희도 추측했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왜 말을 안 하지? 사기를 당했다면 오히려 말하는 게 유리할 텐데. 민석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결국 형님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은 반성이 전혀 없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토지까지 무단으로 처분한 것은 가족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입니다. 판사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법정을 나서는 형님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씁쓸했습니다. 그녀가 끝까지 숨기고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일까? 정말 단순한 투자 실패였을까? 아니면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 시아버지는 조상 땅을 잃으셨다는 사실에 크게 상심하셨어요. 내가 조상들 면목이 없구나. 대대로 지켜온 땅을. 그날 밤 우리 가족은 모두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형님이 숨기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많은 돈이 정말 어디로 간 건지 여전히 의문투성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우리 가족이 진실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의 피해는 막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형님이 감옥에 간 후 우리 가족은 서서히 상처를 치유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땅을 잃은 충격과 거액의 손실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시며 자책하셨습니다. 내가 지혜를 너무 믿었어. 조상들께 어떻게 면목을 세우지. 견물생심이라고. 그동안 읽어왔던 모든 재산이 몇 년 사이에 먼지처럼 사라지다니.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누가 자식이 그런 짓을 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내가 위로의 말씀을 드렸어요. 시어머니도 큰 충격을 받으셨지만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그 많은 돈을 대체 어디에 쓴 걸까? 지혜가 끝까지 말을 안 하니 태훈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투자 실패라고 하는데 47억을 그냥 날릴 정도의 투자가 뭐가 있을까? 혹시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 소희도 미국에서 와서 추측해봤어요. 아니면 도박에 빠진 건 아닐까? 요즘 온라인 도박 같은 것들이 많다던데. 민석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니면 정말 누군가와 공모해서 뭔가를 한 건 아닐까? 그래서 끝까지 말을 못하는 거지. 나도 추측해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정확한 답을 알 수 없었어요. 형님이 입을 다물고 있는 이상 그 돈의 행방은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우리는 형님을 면회 가기로 했어요.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교도소에서 만난 형님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척해진 얼굴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누나,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줄 수 없어? 태훈이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그 돈들을 정말 어디에 쓴 거야? 부모님이 너무 궁금해하셔. 조상 땅까지 팔아서. 민석도 거들었어요. 하지만 형님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말할 수 없어. 그냥 잘못된 투자였어. 어떤 투자였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봐. 혹시 사기를 당한 거면 돈을 찾을 수도 있잖아. 내가 설득해봤어요. 아니야. 그냥 내가 욕심을 부린 거야. 더 이상 묻지 마. 형님의 눈에서 뭔가 깊은 후회가 보였지만 여전히 진실을 말하지는 않았어요.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끝까지 입을 다물게 하는 걸까요? 누나, 혹시 누군가를 보호하려는 거야?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형님이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금세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내 잘못이야.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여러 추측을 해봤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어. 태훈이 말했어요. 누군가와 함께 한 일인 것 같은데.
소희도 동의했어요. 아니면 정말 창피해서 말 못하는 투자 실패일 수도 있고, 민석이 추측했어요. 하지만 모든 건 추측일 뿐이었어요. 경찰 수사에서도 지혜 혼자 한 일로 결론이 났거든요. 시간이 흘러 우리 가족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조상 땅은 영원히 잃었지만 남은 재산들은 조금씩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정말 미안했어. 그때 너를 원망했는데 내가 아니었으면 더 큰 피해를 볼 뻔했구나. 조상 땅도 이미 늦었지만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알게 되어서. 어머님 괜찮아요. 저도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이해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시아버지도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병원 운영도 태훈과 민석이 도와서 다시 정상화됐고요. 비록 규모는 예전보다 작아졌지만 그래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어요. 지혜가 숨기고 있는 그 비밀. 47억이라는 거액의 돈이 정말 어디로 간 건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지혜의 옛 동료를 만났어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혜 씨가 몇 년 전부터 어떤 사람과 자주 만나더라고요. 사업가라고 하던데 혹시 그분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새로운 단서였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지혜도 입을 다물고 있어서 더 이상 파헤칠 수는 없었어요. 어느 날 민석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는 진실을 다 알 수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서로를 믿고 지켜나가는 거야. 맞아. 형님의 비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 그 후로도 가끔 형님의 그 비밀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더 이상 파헤치지는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이 다시 화목해진 것이었으니까요. 형님은 여전히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있고 우리는 그녀 없이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조상 땅과 많은 재산을 잃었지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는 이 모든 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덮고 가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아무리 아파도 밝혀져야 한다는 것을. 형님이 끝까지 숨긴 그 비밀이 무엇인지는 영원히 모를 수도 있어요. 투자 사기였을까, 도박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와의 공모였을까.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그 의문이 떠오르지만 우리는 앞만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덮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이런 실화 기반 가족 갈등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이런 현실적인 가족 이야기들, 시댁과 친정의 갈등, 그리고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연들을 계속 들려드릴 예정이에요.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소재로 활용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